네,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이상건 상무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이상건 상무입니다. 잘 들리시죠?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전부 다 이렇게 몸이 되게 무거워 보이세요. 행사 시작하기 전에 한번 가볍게 긴장을 풀 겸해서 기지개 한번 씹히겠습니다. 깍지 한번 끼시고요. 먼저 위로 쭉 올리고 뒤로 한번 쭉 제끼세요. 제가 요즘 목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제끼는 게 제일 좋은 거랍니다. 뒤로. 앞으로 제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좀 제끼시고요. 네, 제끼시고 또 고개도 한 바퀴 돌리시고 양쪽으로 돌리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터는 거를 10번씩 털어보세요. 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여러분들께서 손가락으로 아주 급하게 쓰실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행 연습을 한 거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행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신 그 전문가 네 분을 가나다 순서대로 성함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이십니다. 자리 먼저 나와주시고요. 예. 그 여러분들 국내 금융회사 은퇴연구소 중에 어디 연구소가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밥값을 하셔야 됩니다. 밥값을 이렇게 저희 연구소시고 저희 연구소를 맡고 계시고요. 요즘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김경록의 욜로 은퇴라고 그래가지고 칼럼을 쓰시는데 전 굉장히 통찰력 있는 칼럼을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칼럼 읽으시면 저희 연구소 소장님께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잘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실 분은 이제 이름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분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그 남재우 연구위원 박사님이시죠. 남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제가 남 박사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3층 연금 전문가야. 3층 연금 전문가요? 왜? 그랬더니 국민연금 기금 평가도 하고 퇴직연금 제도 도입 컨설팅도 하고 국회도 만나고 그다음에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연금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많이 주고 강의도 많이 다니시는 분이야. 그래서 3층 연금 전문가여서 제가 우리 남 박사님을 3층 연금 전문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세 번째는 그 NH투자증권의 연금 영업 본부장을 맡고 계신 이수석 상무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 상무님은 공부 되게 잘하셨을 것 같죠? 그죠? 예, 공부 되게 잘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금융상품 개발이랑 현장에서 이제 고객 관리를 한 20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토기금, 요즘 뭐 금융회사들에서는 이런 주요 정부 기금들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NH투자증권에서 국토기금 비즈니스를 총괄도 하셨으니까 한 20년 넘게 금융상품과 이제 연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일가견을 갖고 계시니까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항상 이렇게 소개하다 보면 이름이 히읗자로 시작되는 분들이 제일 불리해요. 그런데 이분 다행히 아로 시작합니다. 제일 불리하신 분이 어로 시작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나 우리 이제 아로 시작하시는 머서 다국적 컨설팅 회사 머서 황규만 부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그 VIP실에서 행사 진행하기 전에 잠깐 봤는데 그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유행했던 거예요. 남자들의 패션의 완성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군끼리 답하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 양말입니다. 양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월시티 비즈니스 이런 데서 그 아주 알록달록하고 패셔너블한 양말이 신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한때는 남자들의 패션 완성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벨트. 벨트가 되게 어렵대요. 벨트를 잘 매는 게. 그래서 저는 제 벨트 좀 싸구려인데 에스커이어인데요. 우리 이제 그 양말의 패션 완성하시고 사실 연금이나 고령화 이런 문제들은 모든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해외의 그 연금 관련된 제도라든가 경험, 그들의 뭐 교훈 이런 것들 오늘 말씀 많이 해주실 거니까 잘 들으시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 자리에 다 앉으시고요.
일제히 우리 패널분들께서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이 잘 되나? 네. 예, 다 작동 잘 되죠. 예, 예. 원래 이렇게 노래 한 번씩 시켜야 되는데 오늘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노래는 안 시키고요, 제가. 먼저 아까 제가 손가락 여러분들 많이 털게 하셨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각 그 5개의 주제에 앞서서 한 개씩 퀴즈가 나갑니다. 이건 여러분 슈스케는 아닙니다. 이 슈스케 오디션 현장은 아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한 답을 빨리 누르면 혹시 모릅니다. 빨리 누른 사람을 평균 내서 상을 줄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빨리 누르시는데 지금부터 제가 1, 2, 3 한번 딱 누르셔야 됩니다. 미리 누르셔도 카운팅이 안 됩니다. 저 뒤에 지금 앉아 계신 분께서 지금 카운팅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3 끝나자마자 하실 겁니다. 내가 상품 받겠다고 하나 할 때 딱 누르셔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 자,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TDF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적합하다. 2. 적합하지 않다. 사실 이런 뭐 그 지난해 이제 리차드 탈러 행동금융학자가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았는데 이 TDF가 그들의 아이디어를 이제 정부 제도에서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아직 한국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2번 누를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예, 결과 두고도 원래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음악 준비는 안 돼 있으니까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아, 결과가 좀 더 걸리나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고 중간에 결과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결과 나왔습니까? 사실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답이니까 뭐 새삼스러운 건 없고요. 예, 1번이 80%가 넘게 적합하다 의견을 여기 주셨고요. 첫 번째 그 설문조사 나왔던 내용 중에 TDF란 상품 자체가 원래 그 퇴직을 앞두고 인생의 단계별 그 리스크를 고려해서 그것에 이제 운용해 나가는 전략 가진 상품인데 그 현실적으로 목표 시점과 은퇴 시점을 우리가 같이 이제 맞춰야 하느냐. 그 다음에 그 하나의 펀드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는 뭐냐면 TDF가 생애주기 자산 배분 상품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는 이 질문 외에도 이 질문 세 가지 중에서 좀 편하게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중간에 의견이 다시 끊고 들어오셔도 전 더 찬성입니다. 여기 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이 얘기는 아무래도 첫 번째는 무거울 테니까 저희 연구소에서 총대를 매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경호 소장님께서 첫 번째 이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예. 거죠? 목표 시점 이거인가요? 예. 목표 예. 시점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 전에 간단하게 아까 저 설문조사엔 뭐 83%요? 예. 83%가 그 TDF가 어디에 저 디폴트 옵션에 적합하다는 거죠. 예. 디폴트 옵션이 적합하냐. 저는 거기 반대하는 입장이라 가지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모두에 발언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리스크 애티튜드가 미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다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수용할 수 있을지 거의 퇴직연금에서 90% 정도 원리금 보장을 하는 사람들이 디폴트 옵션에 많게는 90% 주식 비중이 들어간 것을 디폴트 옵션에 넣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연금보호법이 되면서 사용자들이 거기에 대해 면책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게 가능할지 90% 자산을 넣었다가 주식을 넣었다가 마이너스 한 15% 손실이 났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이제 노동부나 이런 데서 마음 편해할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 퇴직연금에 그 들어가는 것을 임금으로 후불임금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스폰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폰서이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스폰서하는 비중이 다릅니다. 그것은 그 근로자들이 생각하기를 스폰서가 주는 돈은 자기들은 자기의 임금 외에 다른 부분에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끼어서 이제 스폰서가 자기의 TDF 상품도 디폴트 옵션을 넣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후불임금으로 생각하는 곳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사실은 TDF가 표준화된 상품으로서 지금 우리 개인연금에 팔리듯이 표준화된 상품으로서는 충분히 매력 있고 괜찮은데 이게 디폴트 옵션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의문이고요. 목표 시점과 은퇴 시점을 맞춰야 하는 것일까? 물론 맞춰야 되죠. 그런데
각 개인들의 리스크 애티튜드가 다 너무 다릅니다. 다들 다른데 거기에 맞는 TDF의 상품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글라이딩 패스가 어떻게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동일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글라이딩 패스를 하지만은 자기가 처음 출발할 때 주식을 50으로 출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90으로 출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TDF는 거의 뭐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자기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TDF를 선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 시점하고 잘 안 맞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은 TDF가 충분한 종류가 있다면 TDF의 종류가 충분히 많이 있다면은 은퇴 시점과 목표 시점은 맞추는 게 맞는 것이고 TDF의 종류가 충분히 많이 있지 않다면은 자기의 리스크 성향에 따라 맞추는 것도 반대할 수는 없다. 이게 제 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디폴트 옵션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이제 목표 시점과 은퇴 시점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퇴 시점과 목표 시점 맞추려면 상품보다 더 다양해져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를 보기에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상품을 많이 선택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좀 권유도 해주셨고 그렇다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정말 해외 투자자들은 정말 딱 맞춰 갖고 와요 이거 전부 다. 예. 당연히 해외는 무조건 담당이신 겁니다 오늘. 먼저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오늘 예. 빨래가 안 돼 있어서 이 양말 신었고요. 아 빨래가 안 돼 있어서. 근데 이 양말 신을 때마다 오늘 처음이 아니라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잘 들리세요 이 마이크가? 잘 들리시나요? 뒤에 잘 들리세요? 예. 예. 그래서 다음에 한 켤레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디폴트 상품으로서의 그 TDF가 적합성이 어떠냐라는 것을 대답하기 전에 과연 디폴트 상품이 왜 필요하냐라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그걸 먼저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어프로치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럼 과연 어떤 상품이 디폴트로 중요하느냐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저희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도 처음에 퇴직연금이 도입됐을 때 특히 DC가 됐을 때 직원들이 선택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호주나 미국이나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을 일단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1974년에 어리사라는 게 왔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어리사가 하고 80년대 DC가 나오고 난 다음에 투자를 제일 처음에 원리금원 보장형이나 머니마켓 펀드나 이런 거에 픽스드 인컴으로 다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입자들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 판매하시는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딱 앉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떤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그러면 DB를 고치자. 왜? 그때는 DB가 돈이 많았고 DC는 새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DB의 fiduciary duty라고 해서 투자 그냥 한국어로 말하면 연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DB 투자가 성과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DC는 계속 처져 있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래서 실제로 교육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역사가 길지만 미국에도 실제로 보면은 가입자들의 투자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낮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지금 저희들이 가입자의 포트폴리오나 투자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500개 국내 회사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직원들을 해서 물어봤을 때 79%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리스크 성향 분석이라든지 그 내용은 이해 못하더라도 내가 퇴직연금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될 스텝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DF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를 따지기 이전에 그럼 과연 우리가 직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이버시피케이션 분산 투자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그 한 부분에 약간 어떤 토탈 패키지로 하나의 솔루션으로 TDF가 있는 거지 TDF가 그걸 먼저 막을 수 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해외에는 보시면 뭐 라이프 사이클 펀드도 한 종류입니다만은
뭐 밸런스 펀드라든가 아니면 머니 마켓 펀드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뭐 홍콩 같은 경우에는 core accumulation 펀드로 해서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60세 이전 이후로 딱 맞춰서 한다든가. 그래서 TDF가 될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그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가입자들이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고, 그죠? 왜냐하면은 같은 2025라도 나는 DC의 중간정산을 한 번 안에서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같은 나이인데도 적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아까 전에 박사님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러면은 같은 나이대지만 더 세분화돼서 상품들의 종류가 더 세분화될 수 있는 퀘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상품들이 세분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economic of scale이 돼야 되겠죠. 이게 판이 커져야 됩니다. 판이 커지지 않으면 상품을 더 만들어내지 않겠죠. 그래서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끝냈습니다.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AUM, 한 상품의 AUM이 2천억에서 3천억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나온 TDF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상품에서 파생 상품,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된 상품이 나와서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맞는 이런 상품이 발전하게 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수석 본부장께서 보시기에 너무 앞에서 말씀을 좀 길게 하신 것 같아서 좀 광고 좀. 양말 때문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 원래 지금 주제하고 벗어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디폴트 옵션 얘기는 나중에. 예. 저도 사실 이게 디폴트 옵션 상품에 대해서 그 기금을형이라든가 이후에 보면은 사실 기금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안 하려고 왔는데 자꾸 그 아까 그 목표 시점하고 은퇴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주제잖아요. 첫 번째 판매사 입장에서 이제 그 고객을 응대할 때 이제 기존에 가입되는 상품이 뭐 예를 들어서 주식형 상품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그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또 비중 조절을 유형을 뭐 2045에서 2025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판매사 직원이 그걸 또 상품에 대한 설명은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하다가 느낀 거는 아까 그 김현욱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품이 좀 유형이 다양하면 가능하겠죠. 같은 2045, 2025도 그 안에 이제 중립형이 있고 안정형으로 이렇게 배분할 수 있으면 이제 맞춰서 할 수 있는 걸 고를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그 운영이 짧잖아요. 국내에 들여온 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걸 내 은퇴까지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판단을 아직은 못하는 것 같고, 판매사인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를 뭐 외국 사례만 들어서 고객들한테 투자하라고 권유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치하지 않나 생각하고 대안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좀 구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어차피 TDF라는 상품 하나의 생태계로 보면 이 생태계가 진화하려면 다양성이 있어야지 유지가 되고 커지거든요. 뭐 자연에서 잘 모르지만 제가 사실 우리 김경 소장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황 부사장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이제 이수석 상무님 말씀을 모아봐도 이제 더 커져야 되고 더 다양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주제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남재호 박사님께서는 사실 뭐 학문적으로 연구도 하고 계시고 또 기업 현장과 많이 소통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그 3층 연금 다 하고 있고요. 그 시작은 공적연금, 국민연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는 퇴직연금 쪽 이슈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 질문이 그 은퇴 시점과 그 만기를 맞추느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또 저기 플로어의 질문은 그 디폴트 옵션 쪽으로 질문이 나간 것 같네요. 그 최근에 퇴직연금 쪽에 뭐 정부 정책으로도 그렇고 뭐 최대 그 화두 이슈가 그 기금형 지배구조 그리고 디폴트 옵션 뭐 그렇게 돼 있는 건 잘 아실 테고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그 디폴트 옵션 쪽이 보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 저축 형태로 퇴직연금을 뭐 사실 그 근로자들이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부에서
나라에서 강제로 가입하게 만드는 퇴직연금에서 DC라는 영역을 만들었으면 제도적으로 디폴트 옵션은 반드시 같이 붙었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장기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을 개인이 그 투자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용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미 선진국 사례에서 다 입증이 된 것이고요. 교육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DC 제도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내지는 관심이 없는 그 DC 가입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같이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여간 그 디폴트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금형 지배구조라는 것도 디폴트 옵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지배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좀 복잡한 얘기긴 합니다만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에서 그 온전한 형태의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는 게 조금 난제가 있어서요. 근데 하여간 그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정상적으로 내지는 관심이 없어서 운용 지시를 내리지 못하는 DC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자동 투자 상품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단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왜 그 전자제품 같은 거 기능이 많은 제품이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명품으로 갈수록 어떤 그 명품의 프라이드를 갖고서 단순한 기능으로 나가는, 뭐 그거하고 좀 유사하다 한 것 같은데요. 그 근로자 내지는 투자자에게 많은 선택 옵션을 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산운용 회사의 서비스라고 보지는 않고요. 자산운용 회사가 전문성을 갖고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오히려 뒤에 그 환해지에서도 비슷한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TDF도 가능한 단순한 형태로 디폴트 옵션으로 설정이 되는 게 뭐 맞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폴트 옵션으로 TDF가 적절하냐 안 하냐는 뭐 어떤 지금 저희가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그 실행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보면 답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DC 근로자들이 디폴트 옵션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거의 뭐 평균적으로 한 70-80% 이상의 근로자들이 다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운용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20-30%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폴트 옵션의 TDF 상품도 뭐 미국을 포함해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이 되면 TDF 같은 라이프 사이클 형태가 그 주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판단하고는 무관하게요. 그리고 은퇴 시점 관련해 가지고 그 TDF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 투자자의 어떤 위험 성향에 맞는 상품 제시, 그게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 내지는 자산운용사의 역할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위험 성향에 맞는 상품이라는 게, 그거를 위험 성향을 어떤 연령이라는 걸로 러프하게 프락시한 게 결국 라이프 사이클 펀드가 아닌가. 그러니까 매번 위험 성향을 체크해 가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그 위험 성향이 바뀌는 거에 맞춰서 리스크를 타겟팅해 나가는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연령으로 끊어서 이 연령대는 이 정도의 리스크 애티튜드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게 라이프 사이클 펀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단순한 형태의 라이프 사이클 펀드 TDF가 디폴트 옵션으로서는 가장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러분들 들으신 것처럼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또 이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아직 뭐 한국 사회가 논의 중인 거고 뭐 제도가 도입이 되겠죠.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논의의 과정이 있다는 것 자체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손가락 운동을 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1번이나 2번. 독자 운용 TDF와 위탁 운용 TDF 차이는 아시죠? 독자 운용은
국내 운용사가 직접 운영하는 걸 말하는 거고 위탁 운용사는 해외 상품을 뭐 제조업으로 얘기하면 수입해다 파는 거죠. OEM 방식으로. 위탁 운영 TDF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나 둘 셋. 예, 결과 나왔나요? 이쪽에서 보이진 않아가지고. 예. 일단 결과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고 이번 주 주제는 그 주제 화면 지금 나왔나요? 야 거의 차이가 없군요. 이 차이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정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 주제도 한번 굉장히 재미난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왜냐하면 이게 제조업 같은 게 명료하거든요. 이게 뭐 수입사냐 이게 아니 국내사냐. 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 뭐 60년대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님이 일제 담배 사다 주면 제일 큰 선물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코끼리 밥솥 선물해 주면 일본 갔다 오셔갖고 막 와 구경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시대에서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기 제품을 만들고 경쟁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 쪽에서도 TDF에서도 이제 이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투자자 금융시장을 위해서 과연 TDF 독자 운용과 TDF 운용 회사가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 같이 판단 저희는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각자 그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이것들을 좀 말씀을 나눠보고 또 이 주제가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어차피 이 TDF는 해외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환해지 같은 게 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환해지 이런 비용까지 생각했을 때 하는 것이 좋은지 정말 안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알아서 해주는 것이 좋은지 환해지를 하고 안 하고를 우리 여러분들과 고객부 여러분들께서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서 이제 이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일단은 제 생각에 남재호 박사님부터 이 주제를 먼저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네이밍을 그렇게 하셨어요. 독자 운용 TDF, 위탁 운용 TDF 뭐 이렇게 지금 이름을 붙이셨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미래에셋이 하고 계시는 그 독자 운용 TDF에 그 많은 그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TDF가 지금 저희 그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초기 단계에서 그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 우려 또는 지적을 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 위탁운용 TDF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외산을 해외에 그 상품을 가져다가 껍데기만 바꿔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와 지적들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대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그 위탁운용 TDF들도 뭐 다들 그 한국적 상황, 한국적 인컴 구조 이런 거에 다 맞춰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다 하고 있고 했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워낙 그 이 TDF의 그 하위 자펀드 내지는 글라이드 패스로 들어가면 거의 좀 블랙박스에 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거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 형태 독자 운영 TDF가 분명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고는 보는데요. 뭐 일단은 수익률 부분이 문제가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좀 그 부분이 이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TDF 상품에서 장기 수익률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수수료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TDF 포함해서 그 퇴직연금의 수수료가 계속해서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리고 장기 수익률에서 비용이 수수료가 계속 복리로 누적된다라는 측면에서 절대 작은 문제는 아닌 게 분명하고요. 그런데 이런 그 위탁운용 TDF에 비해서 그 독자운용 TDF가 좀 더 그 수수료 측면에서 그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뭐 그 최근에 퇴직연금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비용을 절감하는 낮추는 뭐 그런 노력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에서도 그런 수수료 측면에서 장기 수익률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보이면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래에셋 자선 소속이기 때문에 좀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전문가 의견분들을 그냥 여쭤보는 거로 제 의견은 뭐 중간에 정리도 안 하고요. 먼저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영업 현장, 그 다음에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시는 현장에서 느끼시는 또 대목도 있으실 텐데 우리 이서 상무님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저도. 왜냐하면 예. 타 운용사 상품도 이제 팔고 그러니까 있기 편하게 때문에 그냥 여기서 예.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자 운용을 이제 하는 것과 위탁 운용을 해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에 대한 아까 성과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ELS 시장에서 과거에 이제 그 H주스라든가 항생주스 쪽에 많이 투자했다가 이제 주시장이 좀 해외 주식이 떨어졌을 때 대처를 못하고 많이 손실을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국내 이제 ETF라든가 ELS 쪽에 좀 관심을 좀 덜 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연구도 안 하고 하면서 좀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들이 과거 사례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독자 운용을 연구하고 훨씬 더 힘든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남 박사님 말대로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시장 상황이 급변할 때 그 판매사 입장에서 고객들한테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면에서는 독자 운용 펀드가 훨씬 더 빠르다는 면에서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뭐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사회에 이제 뭐 효율이라는 게 경쟁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이 저희가 뭐 가치 판단이라기보다도 좀 건강 경쟁을 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우리 황 부사장님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독자 운영 TDF, 위탁 운영 TDF 수익률이 장기적인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일단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해외 사례를 보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독자 운영 TDF와 위탁 운영 TDF가 100% 애플테플은 아니지만 위탁 운영 TDF는 호주일 것 같고요. 펀드나 이런 상품들이 이제 성행하고 있고 독자 운영 TDF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을 저희들이 좀 봤어요. 미국하고 호주하고 수익률을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약간 컨닝하겠습니다. 보니까 호주는 연평균 7.2%,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은 5%가 안 됩니다. 5%가 안 돼요. 물론 뭐 장기적인 수익률 치고 5%를 하기 때문에 약간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 정도이지만 거의 200bp 이상 차이가 나죠. 근데 조금 더 벗어보면 아까 전에 두 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베껴서 보면 미국은 환해지가 없죠. 리스크가 거의,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놀란 게 뭐냐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정부기관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뭐 연구를 하고 할 때 저도 미국에서 일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의 편중 비율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미국 친구들이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인데 그거를 왜 따로 집계 안 해? 이러더라고요. 그 반면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호주는 FX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호주는 아시다시피 퇴직연금에 있어서 해외 자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25%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탁 운용을 하게 되면 펀드나 이런 멀티 매니저 스트럭처로 가게 되면 수수료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의 사실에 불구하고도 페널티를 갖고 있는 그거를 불구하고도 호주는 보면 7.02%가 나왔고 미국은 5%가 약간 안 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주 사례와 미국 사례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렇다라고 그 두 사례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살펴보면 일단은 호주는 기금을 하기 때문에 일단 사이즈가 큽니다. 아까 전에 수수료 남 박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수수료가
멀티 매니저 아니면 펀드지면 되게 낫습니다. 왜? 이 사회적으로 퇴직연금의 각 펀드들의 AUM의 볼륨이 있기 때문입니다. 볼륨이 적어도 조 단위로 가다 보니까 아니면 5천억 단위로 가다 보니까 어떤 그 커스터마이즈 펀드를 만들었을 때 운용사나 판매사나 여기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운용팀을 관리할 수 있는 수수료가 BEP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조금 저희가 그 호주와 미국의 장점 그런 예.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 주제는 어떤 저희가 정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고민할 주제니까 우리 김경호 소장님께서도 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제는 이어서 곧장 가도록 왜냐면 환해지 문제랑 해외 자산 배분 문제이기 때문에 곧장 이어서 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전에 이제 채권 운용을 해서 그러는데요. 뭐 그래서 본능적으로 운용을 하는 사람이 운용을 다른데 위탁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게 제 이전부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걸 뭐 저는 일단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독자 운용과 위탁 운용에서는 당연히 이제 독자 운용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기의 본래 코어 컴피턴시에 해당되는 것을 다른 쪽에 위탁을 한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유를 들어본다면은 우리 TDF가 왜 이렇게 해외 자산 비중이 높아졌을까? 저 10년 전부터 해외 자산 비중을 높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높이고 있는데 이 TDF는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80~90%씩 다 해외 자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높아져서 사람들의 평균적인 눈높이하고 다른 자산 배분이 되었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기인을 한다는 것이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 자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위탁 운용을 한 건지 위탁 운용을 하다 보니까 해외 자산 비중이 높아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원인 관계는 알 수는 없으되 여하튼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자산 배분에서 해외 자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하는 부분이 하나의 제가 퀘스천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샤오미 스마트폰에 있어서 샤오미나 그다음에 이제 삼성 폰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리고 애플 폰 이런 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게 샤오미가 절대적으로 자기들의 OS를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 자기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주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좋다는 것이죠. 자기가 바꿀 수 있어도 이거 그때 바꿀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운용에 있어서는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의 범위에 벗어나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향후에 우리가 이 올인원 상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장기로 가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게 괜찮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두 번째 퀘스천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황 부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수료는 많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과연 운용 성과가 수수료를 커버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수수료가 비용 부담으로 운용 성과를 까먹게 될지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사전적으로 뭐 이렇다 말씀드리긴 그러지만은 제가 뭐 둘 중에 하나라면은 저는 뭐 당연히 저는 독자 운용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사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대립이 될 때 싸움 붙이는 게 제일 좋은데요.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제에서 이어서 해외 투자에 계속 나오고 환해지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환해지가 굉장히 중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체는 알아서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고객이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나와서 뭐 홈 바이어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도 이 자료 보면서 그 홈 바이어스라는 표현을 안 쓸 수 없냐 그랬더니 이거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행동 경제학에서 행동 그 제목이나 거기서 홈 바이어스라는 것은 나쁜 의미의 편견이 아니에요. 인간의 내재된 본성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 근시안적 편견이나 가장 유명 손실회피 성향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 인간이 본성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인간이 진화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에 발달된 본능에 가는 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언바이어스가 나쁘다는 걸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편향이 있는 것이 그것이 투자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거와 관련돼서 해외 투자와 환해지는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뭐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주제는 먼저 우리 김경호 소장님부터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 박사님부터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직급이 낮기 때문에 저희 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일단 뭐 결론적으로 뭐 말씀드리면은 그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사실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 전반적으로 홈바이어스가 높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확대 내지는 빨리 촉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 적립금,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제 TDF라는 뭐 비클을 통해서 전체 자산의 해외 비중이 확대가 되는 게 뭐 나쁜 방향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 투자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적정 홈바이어스라 그럴까요? 방금 저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홈바이어스라는 게 무조건 뭐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요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그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전체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그 국내 우리나라 주식이 차지하는 게 뭐 2% 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에퀴티 그 자산에서 국내 비중을 2% 미만으로 가져가는 게 답일 거냐?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홈바이어스는 그 나름대로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기가 잘 아는 곳에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에서도 홈바이어스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홈바이어스는 가져가는 게 맞을 테고요. 근데 적어도 하여튼 지금은 너무 높은 수준이고 그 홈바이어스를 적정 수준까지 줄이는 노력은 필요하고 거기에 TDF 상품이 기여를 할 것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우리 황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환회지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신데 그분이 계실 때는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거나 물론 데일리나 아니면은 중국과의 관계 또 일본 관계 이 여러 가지를 보고 저희들이 계속 디사이드를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는 미국의 그 전체적인 정부의 재무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하게 그 대신 이 퇴직연금에 있어서는 적어도 장기적으로 좀 안목으로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그 해외 자산의 편중 비율을 넓히느냐 마느냐에 대한 거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퇴직연금이 이제 뭐 200조를 넘고 300조를 가고 그다음에 점점 그 퇴직연금에 빠지는 금액이 없어지고 했을 때는 분명히 500조 시장, 600조 시장, 700조 시장에 가서 그냥 일반 리테일보다 더 커졌을 때는 분명히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봤을 때 한국의 투자를 국한한다는 것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네들의 디폴트 펀드를 TDF로 하되 거기에 해외 자산의 편중 비율을 법제화시켜 놨습니다. 왜? 자기네들 시장이 작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약간 이거는 정부 쪽에 저희들이 좀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환회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해외 상품을 한국으로 가져왔을 때 이 각국의 조세 협정에 저희 나라가 각국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상품을 갖고 오거나 뭐 갖고 오면 그 조세 협정에 따라서 거기에 텍스가 원천 징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투자 상품에 따라서. 그래서 대부분 갖고 오는 상품이 어디죠? 더블린이나 뭐 이런데 그런 데서 갖고 오죠. 케이먼 상품을 갖고 오죠. 근데 대부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더블린이나 케이먼 군도에서 제공되는 미국 상품들이나 해외 상품, 영국 상품들을 보면 상품들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내 상품 안에 들어있던 해외 상품의 그 나라의 수익률을 보면 높은데 나의 투자 수익률에는 그게 100% 반영되지 않은 게 원전 징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한미 조세 협정이 몇 년도에 이루어지신지 아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십니까? 그죠? 어려운 거를.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깜짝 놀란 게 1979년도에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1979년도에 이루어졌는데 퇴직연금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도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퇴직연금 조항이 있는데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당사국에서만 세금을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때는 DB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DB에서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국 와서
DB에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면 그거는 한국에서만 세금을 하지 미국에서는 세금을 안 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뀌는 세태에서 DC가 성행을 하고 저희가 TDF를 얘기하고 해외 투자를 얘기했을 때 당연히 조세 협정에 적격 DC 한국에서 적격 DC를 투자했을 때 해외 상품을 등재했을 때는 그런 조세 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그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FX 헤징의 리스크보다는 좀 크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뭐 현장에서 사실은 뭐 아무리 상품 디자인을 잘해도 고객분들이 수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이석 사모님께서 좀 깊은 말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의 첫 번째 그 환해치 부분은 뭐 이거를 고객이 선택을 하거나 이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아직까지 이게 TDF 상품이 장기적으로 운영한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어떤 고객이 몇십 년씩 상품에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고객이 판단하는 거는 경험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결국은 운영회사의 매니저의 전략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건 전적으로 운영사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고 판매사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영사가 이런 전략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객한테 불안전 판매 이슈가 없게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거는 트럼프가 연장이 되느냐 안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그 홈바이어스 문제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거 사실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인프라 펀드가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뭐 엄청난 수익을 내고 이제 가는 사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우리 국내의 운용사들은 저런 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의아해했고 우리나라 대기업, 우리나라 대 그 금융사들이 왜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좀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게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는 펀드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미래자산운용이 하고 있는 홈바이어스 부분은 적정하게 저는 좀 찬성하는 편이고요. 인컴 펀드 형태로 또 어느 정도는 갖고 가고 나중에 은퇴 이후에도 또 일정 부분을 가지고 가는 부분도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경 소장님. 예. 혹시 환해지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지금 같이? 예, 간단하게. 네. 예. 아니 뒤에 할 건가요 안 할? 뒤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왜냐면 요 말씀 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이제 남 마지막 박사님이 최종 그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예. 내가 이야기를 하고 혹시 환해지 예. 이야기를 하실까요? 환해지 부분은 사실 그 앞에서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저 이수석점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거를 그 개인이 그 환에 관한 그 판단을 의사결정을 하도록 선택을 하게 하는 거는 그 운용사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왜 연기금 투자풀이라고 우리나라 공적 기금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풀에서도 이번에 그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그 해지를 어떻게 할 건지 기관이 정해서 달라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근데 그 기관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환해지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거의 모르고 그냥 그 일률적인 유행에 의해서 그냥 다 쏠려가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해외 투자에서 환의 영향, 환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 자산 투자하고 동등한 의미의 투자 의사결정이고요. 그 투자 의사결정을 개인의 판단에게 둔다라는 거는 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TDF 상품 내에 그 운용사가 판단한 그 환 해지 전략, 환 정책이 내재되어 있어야지 된다라고 봅니다. 예.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홈바이어스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해외 자산 비중은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확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TDF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퇴직연금의 전생에 대한 자산을
마련해주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 정도의 국내 자산 비중이 낮고 온통 해외 자산 비중을 확대한 것이 아마 세계에 어디 있을까 조금 그런 이제 의문도 드는데,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물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는 말이 물가 상승률만큼은 자산 수익률이 최소 커버해야 된다 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받아서 자산 가격이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물가에 영향을 받아서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채권이 실질 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 기대 물가 상승률이니까. 그 다음에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나라의 경제 컨디션에 따라서 자산의 수익률도 이렇게 조금 같이 변동하는데, 이걸 너무 완전히 이탈해 버리면은 물론 해외 자산이 뭐 좋겠죠. 근데 해외 자산이 또 항상 좋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고 우리나라에서 지출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TDF라는 것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국내 자산 비중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에 조금 그 연구나 고민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다는 거는 좀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그다음 환해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 당연히 저희들이 2008년 뭐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해외 펀드에서 경험을 해본 겁니다. 그때는 자동적으로 모두 환해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1,600원, 뭐 1,700원 이렇게 치솟아 갈 때 할 수 없이 환해지를 해야 되니까 계속 거기서 환해지를 기계적으로 해야 되면서 우리가 보면서 야 이게 보면서도 이게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구나, 그 외환시장도 흩뜨려 놓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환해지라는 부분을 너무 그냥 탄력적으로 운용사가 알아서 내가 멋대로 뭐 10% 하다가 90% 하다가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져간다는 선은 밝혀놓고,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이 한 번씩 쇼크를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 시점에서 어느 정도 운용사가 탄력적으로 재량적인 권한은 좀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요. 질문이 남아 있지만 이 세미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예, 밥 먹는 겁니다. 예, 인간은 배가 고프면 지식이 안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도울 김효옥 선생이 왜 강사를 많이 받냐고 물어봤더니, 공부는 야 이놈들아 돈 쌓아놓고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서 밥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네 분의 전문가분들에게 TDF를 하시면서 우리 지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마케팅 하시고 고객분들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들 한마디씩 듣고 마치고 다음에 진화해서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식사 7시 맞죠? 예, 7시에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저 끝에 있는 우리 이수석 상무님부터, 뭐 여기 나와 있는 주제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괜찮고 좀 편하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지 몰랐네요.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초대받고 올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왔냐면, 저 개인적으로 이제 TDF 상품이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토론에 참석하면서 사실은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이 상품이 현재로서는 잘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여러 운용사들이 위탁 방식으로 지금 많이 도입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외 운용사가 국내 운용사를 통해서 퇴직연금에 들어오면서 이게 어떤 시험 무대로 저희 국내사를 좀 이용하지 않을까에 대한 좀 걱정이 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되길 좀 바라겠고요. 아까 제가 초기에 디폴트 옵션 말을 좀 길게들 앞에서 하셔서 제가 기금형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하겠다고 지금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기금형 제도하고 디폴트 옵션하고 좀 상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특히 저희 같이 작은 이제 규모의 좀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늘리기 위해서 기금형 쪽에 사실은 좀 많이 지금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결국은 그 하위 펀드를 고를 때 우수한 상품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TDF 펀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양한 상품군이 나왔으면 좋겠고, 끝으로 이제 TDF 펀드가 그 표준화된 상품으로 자리가 잡혔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끝으로 바람이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상품 추천하고 가입하는 데 있어서도 애로사항이라든가 판매사들도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하고 고객들도 믿고 가입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제가 왜 저 끝에부터 시켰는지 아시겠죠?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이제 우리 황 부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TDF가 과연 우리의 대답이냐, 솔루션이냐? 그러니까 솔루션 중에 하나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다 비유를 하고 싶어요. 여기 오신 이 판매를 담당 아니면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국내 상황에서는 되게 3D 직업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처럼 자문과 운영이나 판매가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한꺼번에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문도 해줘야 되고 판매를 하려면 약간의 운영에 대한 난리지도 있어야 되고 그걸 한꺼번에 다 이해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다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 차에서 쓰시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DB 제도는 버스다. 그죠? 회사가 주도하는 대로 가지만 내가 올라타서 목적지로 가기는 하지만 나의 연금, 퇴직으로 가기는 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고 운전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각자 개인 DC에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렌터카인 것 같아요. 내가 올라타서 운전을 해서 나의 퇴직을 향해서 달려야 됩니다. 근데 초행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국내에서는 자문과 여러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차 안에서 초행길을 달리는 퇴직자들, DC를 하시는 분들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지만 또 막중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소셜의 리스폰시빌리티 하는 일인 거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비게이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십몇 년 전에 내비게이션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나왔을 때 내비게이션이 어땠죠? 단거리만, 그리고 막 느리고, 그죠? 근데 요즘 내비게이션 어떻습니까? 핸드폰에 딱 하면 실시간 상황 다 해서 모든 상황을 하죠. 그게 왜 달라진 거죠? 실제로 핸드폰의 기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빅데이터를 매니징하는 기술이 생겨서, 그리고 그걸 빨리 전송하고 내줄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TDF를 판매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TDF가 나오긴 하지만 직원들의 성향이나 그런 걸 분석해서 TDF를 판매하고 거기에서 또 직원들의 피드백을 하고 계속하면서 또 새로운 TDF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데이터가 점점 쌓이게 되면 내비게이션하고 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특히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판매를 하실 때 그냥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사례나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입자들한테 이거를 교육시키고 그 가입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이용해서 이거를 판매하는 상품들에 해서 판매를 할까, 그 프로세스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계속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의 잘 들었죠, 그죠, 여러분께서. 예, 그다음에 우리 남재호 박사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뭐 여러 연구 어젠다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최근 침체되고 있는 공모펀드 활성화, 뭐 그런 아젠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 내용 중에 보면 그 공모펀드 활성화에서 그 흔히 판매 채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판매 채널에 의해서 시장이 왜곡되는 부분 내지는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지금 뭐 그런 논의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퇴직연금 상품에서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장 프론트에 계시는
판매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그 퇴직연금 상품 각각에 대한 어떤 이해, 특히 TDF 상품에 대한 그 높은 이해와 그 정보를 갖고서 그 판매 그 업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계속 그 디폴트 옵션이랑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의 그 역할이라 그럴까 영역이 한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 초기에 그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디폴트로 정해지는 상품으로 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퇴직 시점까지 리밸런싱에 가는 과정, 그 리밸런싱에 가는 과정을 이제 디폴트로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막상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자 쪽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퇴직연금 상품을 구성을 할 때 원리금 보장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 그 부분. 근데 사실 그 부분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그 후자 쪽. 계속해서 상황에 맞게 리밸런싱을 해 나가는 부분이 더 어렵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내재화되어서 그 DC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TDF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경록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최경주 부회장님 저희 앉아 계시지만은 작년부터 TDF 퇴직연금 모두 TDF 해야 했는데 제가 고백을 하자면은 퇴직연금 펀드를 15개 가지고 있고 그 중에 TDF가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펀드를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이 15개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씩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퇴직연금에서 남 박사님하고 계속 이제 디폴트 옵션 이야기가 되는데 뭐 그런 여부를 제외하고 일단 뭔가 표준화된 상품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TDF, 매니저드 어카운트, 그다음에 밸런스드 펀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적인 어떤 표준화된 상품이 있어서 그 상품 하나만 그냥 제가 선택을 하면 좋겠어요. 디폴트 옵션 선택을 안 해도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선택을 해야 될 표준 선반에 올라와 있는 것이 한 5개 정도만 올라와 있으면 선택하기 쉽습니다. 선택 안 하는 거 고민 뭐 하기 싫어서 뭐 디폴트 옵션을 한다 그러더라도 오히려 뭐 한 5개 정도면 충분히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TDF 이런 것도 지금 개인연금 펀드에도 팔고 있고 퇴직연금 이거 디폴트 옵션으로 파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일종의 표준화된 대표 상품으로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이 시장은 계속 괜찮을 것 같고요. TDF 쪽에서 표준화된 상품. 근데 이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TDF 이외에도 이제 다른 대표 상품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품들도 이제 같이 균형되게 이렇게 시장을 형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두 번째로 TDF가 이렇게 대표 상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거에 걱정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이런데 공모펀드에서는 전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 TDF는 해외 자산에 거의 올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식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과연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겸손함이 제일입니다. 이거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자본시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시장보다 해외 시장이 정말 100% 우리나라 시장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올인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이제 해소돼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주식이 초기에 들어갈 때 90% 이런 비중인데 주식 비중이 뭐 한 5년 지난다고 해서 줄어듭니까? 별로 안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런 때 주식 시장이 꺼지면은 한 2, 3년 꺼져버리면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TDF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하고 좀 다른데 이걸 어떻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게 수렴을 시켜서 표준화된 상품, 대표 상품으로 시장에 좀 많이 퍼뜨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앞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 이제 목표 시점 이후에 TDF를 이야기했는데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 그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많이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앞으로 수요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시점에서 끝나는 to 쪽이라 아니라 through 형태로 해서 그 이후에 TDF에 대해서도 좀 그게 이제 IRP에서 많이 하게 될 텐데 IRP에 맞는 TDF가 뭐일까 하는 부분도 향후 시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뭐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숙제와 과제를 이해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더 고민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업이 이제 한국 사회 고령화, 뭐 인구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령화 사회에 금융업이 도대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지, 돈도 벌면서 이런 속에서 이제 이런 TDF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좀 어렵게 모셨고 또 좋은 얘기 해주신 네 분의 패널 전문가분들께 커다란 박수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